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윤서아는 해병대 부사관 출신입니다. 체력 검정 만점, 사격 우수, 선임들도 인정하는 강인함을 지녔죠. 5km 구보를 선두에서 이끌고 각계전투 시범을 보일 때면 여군 후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윤 부사관님처럼 되고 싶어요. 여군 후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윤서아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부대원들은 그녀를 믿었고 그녀 역시 이 조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태극기를 바라보며 경례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곳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훈련장에서 흘린 땀, 동료들과 나눈 농담, 새벽 점호 때 느꼈던 연대감. 그 모든 게 윤서아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같은 부대, 해병대 중령 장교였습니다. 키가 185cm는 좋게 넘었고 말투가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건 부대 행사 때였습니다. 그는 윤서아가 후임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부사관님, 정말 멋지시네요. 그가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윤서아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그 후로 그는 종종 윤서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신사적이었죠. 식당에서 의자를 빼주고 퇴근길에 꽃을 건네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윤서아가 거절할 때마다 그는 웃으며 기다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나타났고 윤서아가 야근할 땐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구애 끝에 윤서아는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주례를 선이는 윤서아의 아버지, 합참의장 윤국현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로 섰습니다. 윤국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하객들은 축하했고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윤서아는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볼 때, 남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그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나도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그런데 신혼석 달째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술자리가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인사를 건네도 대답이 짧았어요. 응. 딱 한 글자만 내뱉고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윤서아는 이해하려 애썼어요. 부대 일이 힘든 거겠지. 중령이면 책임도 무겁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데워서 내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젓가락을 들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어요. 밥이 식었잖아. 이게 밥이야? 윤서아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따뜻하게 데워뒀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방금 데웠는데요. 윤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을 발로 걷어찼고 그릇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도자기 파편들이 윤서아의 발등을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윤서아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며 계속 고함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집에 와서도 편하게 못 먹게 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옆집에서 들릴까봐 윤서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서아는 그날 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걸레로 국물을 닦아내고 파편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윤서아는 새벽까지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 일쑤였죠. 리모컨이 날아왔고 컵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옷이 구겨졌잖아. 설거지를 이따위로 해?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화는 늘 똑같았어요. 윤서아는 매번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남편이 진정하길 바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면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윤서아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더 조심하면 돼. 남편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 돼. 매일 그렇게 다짐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기분부터 살폈고 저녁엔 어떤 반찬을 차릴지 고민했습니다. 집안은 늘 깨끗하게 유지했고 남편 앞에선 웃으려 애썼어요. 구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팔을 3개 잡는 정도였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손가락 자국이 팔뚝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보라색으로 멍이 들었고 며칠이 지나서야 노란색으로 변했죠. 다음엔 밀쳐서 벽에 부딪혔고 그 다음엔 뺨을 맞았습니다. 따기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귓가에서 윙 소리가 울렸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윤서아의 팔과 허벅지엔 멍이 생겼지만 그녀는 긴팔 옷으로 가렸어요. 한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었고 체육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왜 안 나와? 라고 물으면 좀 피곤해서요라고 둘러댔죠. 부대 사람들에게 들킬 수 없었습니다. 장교 부부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면 남편의 진급에 영향을 줄 테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웠어요. 윤서아의 아버지는 합참의장 윤국현이었습니다. 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별 넷을 단 어깨는 언제나 꼿꼿했고 그의 한마디는 정군을 움직였습니다. 딸이 강하게 자라길 바랐고 윤서아는 그 기대에 부응했어요.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고 훈련 중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서아는 정말 강하구나. 그 말이 윤서아에겐 큰 힘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남편에게 맞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면 실망할 게 분명했어요. 내가 약해서 이런 거야.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윤서아는 스스로를 탓하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동료들의 모임도 피했어요. 혹시라도 멍자국을 들킬까봐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함이 느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구타 뒤엔 언제나 침묵만 남았어요. 남편은 술에서 깨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고 윤서아는 멍든 몸을 이끌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몰랐습니다. 윤서아는 그렇게 혼자 견뎠어요. 결혼 1년째 되는 날 윤서아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화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작은 점 같은 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예요. 의사의 말에 윤서아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손바닥만 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아는 계속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윤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윤서아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이야? 남편은 윤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 달라질게. 술 끊을게. 다시는 화내지 않을게. 남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윤서아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정말 달라질 거야. 이제 우리는 부모가 되는 거잖아. 그날 밤 남편은 윤서아를 꼭 안아줬고 윤서아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실제로 몇 달은 평온했어요. 남편은 술을 끊었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아이 이름을 지어보기도 했죠. 아들이면 준서, 딸이면 서준이 어때? 남편이 웃으며 말했고 윤서아도 웃었습니다. 주말엔 함께 아기용품 매장에 가서 작은 옷들을 구경했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남편이 아기 양말을 들어 보이며 신나했습니다. 윤서아는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역시 아이만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배가 불러오면서 남편은 더 다정해졌고 윤서아의 발을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아. 그럴 때면 윤서아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임신 7개월 부대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검열 과정에서 남편의 중대가 타 중대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킨 거예요. 훈련 물자 배분 문제였는데 남편 중대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남편을 불러 질책했고 회의실 밖까지 고함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이게 중령이 할 짓입니까? 부대 기강이 이게 뭡니까? 남편은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윤서아는 알았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상관의 질책, 체면의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술을 입에 댄 겁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라고. 남편은 현관에서부터 소리를 질렀어요. 윤서아는 배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남편은 윤서아를 밀쳤고 윤서아는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뭘 안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예전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윤서아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몇 달간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그 눈빛이었죠. 여보, 제발 아기 생각해요. 우리 아기 윤서아가 애원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뭘 바꿔줬어? 난 여전히 무능한 놈이잖아. 남편은 거실 탁자를 발로 걷어찼고 리모컨과 컵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윤서아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지만 남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 내 아버지 때문이야. 내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서 나까지 주목받는 거라고. 남편은 윤서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난 내 아버지 그늘에서 평생 비교당하며 살아야 돼.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윤서아가 말했지만 남편은 비웃었죠. 잘하고 있다고? 오늘 사단장한테 뭐라고 들었는지 알아? 합참의장 사위라서 봐준 거라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윤서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아기도 무서운 걸까?
윤서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남편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괜찮다고? 너한테야 괜찮겠지.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남편은 윤서아에게 다가왔고 윤서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남편의 손이 윤서아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파요. 윤서아가 신음했지만 남편은 놓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세게 잡았고 윤서아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울면 뭐가 달라져? 남편이 소리쳤고 윤서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고 윤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윤서아를 밀쳤고 윤서아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가 당기는 게 느껴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발 제발요. 윤서아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남편의 눈빛엔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아는 남편의 눈빛이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몇 달간의 평온은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번엔 손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윤서아는 바닥에 웅크린 채 배를 감싸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윤서아는 배를 감싸며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옆구리가 먼저 바닥에 닿았고 둔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남편이 소리치며 윤서아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윤서아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최대한 작게, 최대한 단단하게. 배만은 지켜야 했어요. 제발 아기만은 손으로 배를 감싸고 얼굴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발길질이 등을 강타했고 윤서아는 비명을 삼켰어요. 애라도 살려야지. 윤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움찔했어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오히려 더 격분했습니다. 뭐? 애라고? 그게 지금 중요해? 남편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고 주먹이 윤서아의 어깨를 내리쳤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내 아버지 때문에 너랑 결혼해서 내가 망가졌다고. 이성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윤서아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어요. 오늘은 다르다고. 오늘은 정말 위험하다고. 주먹이, 발길질이,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윤서아는 숨이 막혔어요. 폐가 짓눌리는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귀에선 윙윙 소리가 울렸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이러다 죽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이 순간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뱃속 아기와 함께. 그 공포가 윤서아를 휘감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아졌어요. 여기서 나가야 산다. 그 한 가지 생각만이 윤서아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남편이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서 윤서아는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윤서아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어요. 어딜 가? 남편이 다시 다가왔지만 윤서아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까지 거리는 고작 몇 미터였지만 그게 수십 미터처럼 느껴졌어요. 윤서아는 거의 기듯이 나아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쓸렸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윤서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갔죠. 현관문 손잡이가 보였고 윤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잡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 초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윤서아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난간을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고 어느 집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윤서아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숫자가 천천히 올라오는 게 답답했어요. 빨리빨리 마음속으로 재촉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뒤쫓아올까봐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윤서아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눈물과 피로 범벅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렀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게 나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죠. 1층에 도착하자마자 윤서아는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로까지 나오는 게 힘들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고 시야가 계속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어요. 한 대, 두 대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 번째 택시가 멈춰섰고 윤서아는 뒷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윤서아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쉬어 있었고 입술이 너무 아팠습니다. 윤서아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주소를 검색해서 기사에게 보여줬죠. 해병대 부대, 사령관실.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윤서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신호등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어요. 사람들은 편의점에 들어가고 늦은 귀가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 순간 하복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액체가 흘러나왔고 시트가 젖는 게 느껴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예요. 윤서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임신 7개월. 아직 아기가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너무 이릅니다. 윤서아는 배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하복부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강렬한 통증이었어요.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손님, 손님. 택시기사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기사는 백미러로 윤서아를 보며 말했지만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거기만 가주세요.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윤서아는 시트를 움켜쥐며 버텼어요. 조금만 더 의식이 점점 흐려졌지만 윤서아는 버텨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진 쓰러질 수 없었어요. 병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곳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윤서아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마지막으로 갈 곳은 그곳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합참의장 윤국현. 윤서아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택시가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초소가 보였고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윤서아는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가 급히 내려서 뒷문을 열어줬어요. 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트에 피와 양수가 범벅이 된 걸 본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윤서아는 기사의 팔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하복부에서 또다시 진통이 밀려왔고 윤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고 윤서아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직 안 돼. 기사는 윤서아를 부축하며 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요. 사람 좀 도와주세요. 기사가 큰 소리로 외쳤고 초소에 있던 병사들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당직사관이 달려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피투성이에 배가 불러온 여자. 그것도 한밤중에 부대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의무대, 빨리 의무대 연락해. 당직사관이 소리쳤고 병사 한 명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어요. 윤서아는 그들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고 귓가에선 윙윙 소리만 울렸어요. 부인, 어디가 아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당직사관이 윤서아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지만 윤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한 방향만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사령관실. 당직사관은 윤서아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당황했어요. 사령관실이요? 지금 거기는 하지만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그곳을 가리켰죠. 일단 의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당직사관이 결정을 내렸고 병사 2명이 윤서아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몸부림쳤어요. 안 돼요. 사령관실 아버지. 겨우 짜낸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지만 당직사관은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령관실? 당직사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윤서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병사들이 윤서아를 부축해서 사령관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부대 안은 고요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대부분의 건물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실만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윤서아는 그 불빛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구나. 아버지는 늘 늦게까지 일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보고를 받고 다음 날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윤서아는 어릴 적부터 그런 아버지를 봐왔죠. 오늘도 계실 거야. 사령관실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윤서아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지만 계속 나아갔어요. 사령관실 건물이 가까워졌고 문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 문 너머에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병사들이 거의 들다시피 해야 했어요. 윤서아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랐고 마침내 사령관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로 된 육중한 문이 눈앞에 있었어요. 금색 명패에 합참의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그 명패를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노크하시겠습니까? 당직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야 했어요. 윤서아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너무 무거웠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간신히 손을 문에 가져다 댔고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후 문 안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 손잡이가 돌아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쏟아져 나왔고 윤서아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곱게 선 어깨, 단정한 군복, 별 넷이 달린 계급장. 윤국현이었습니다. 윤국현은 문을 열고 나서 순간 굳어버렸어요. 눈앞에 피투성이가 된 딸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었죠. 얼굴은 눈물과 피로 범벅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배는 불러 있었고 다리 사이로 피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윤국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 윤서아가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윤국현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절망, 고통, 그리고 간절함을. 윤국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윤서아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꺾이며 앞으로 쓰러졌고 윤국현이 급히 달려가 딸을 받아냈어요. 서아야, 서아야. 윤국현이 딸을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의식이 저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건 아버지의 따뜻한 팔이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그 생각과 함께 윤서아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윤국현의 품 안에서 사령관실 문 앞에서 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무대, 당장 의무대 불러. 윤국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합참의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당직사관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고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대가 일순간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윤국현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 안에 쓰러진 딸만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딸, 배가 불러온 딸. 윤국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무대 군의관과 간호사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복도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누군가 비켜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윤국현은 딸을 내려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죠. 의장님, 지금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윤국현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들것에 내려놓았어요. 윤서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어요. 임신 몇 개월입니까? 군의관이 물었고 윤국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의 딸이 임신했다는 것도 몇 개월인지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당직사관이 대신 대답했어요. 본인이 7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군의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개월이면 조산입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들것을 들어 올렸고 일행은 의무대로 향했어요. 윤국현도 뒤따라갔습니다. 군복 차림 그대로, 계급장도 그대로 단체로요. 복도를 걸으며 윤국현은 딸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찢어진 옷, 멍든 팔. 누가 저렇게 만든 걸까? 대체 누가? 윤국현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턱이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딸을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의무대에 도착하자 군의관이 빠르게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 측정,
산소호흡기 착용, 링거 투여.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윤서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맥박도 약합니다. 군의관이 다급하게 말했고 또 다른 간호사가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윤서아의 배에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대자 화면에 희미한 영상이 나타났어요. 태아 심박이 불규칙합니다. 태반조 기박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의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여기선 제왕절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윤국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기 띄워라. 지금 당장.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직사관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고 몇 분 후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아를 들것에 실어 헬기로 옮기는 동안 윤국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윤서아는 의식이 없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바람 소리와 프로펠러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윤국현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죠. 헬기가 이륙했고 부대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울 소재 군병원까지는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 20분이 윤국현에겐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고 한강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하지만 윤국현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팀이 윤서아를 받아 즉시 수술실로 향했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간호사가 윤국현을 막아섰고 윤국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고 수술 중 표시등이 켜졌어요. 윤국현은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윤국현은 손을 보았습니다. 딸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말라붙어서 갈색으로 변한 피. 윤국현은 그 손을 주먹 쥐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몰랐다. 내가 너무 몰랐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딸이 결혼한 후로 몇 번이나 만났던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원스? 아니, 어쩌면 더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딸도 바쁠 거라는 짐작으로 연락을 뜸하게 했죠. 마지막으로 딸과 통화한 게 언제였던가. 윤국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도 잘 지내고 몸 조심해라. 윤국현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윤국현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이 학참의장이기 때문에. 딸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강해야 한다고 늘 말했던 아버지에게 맞고 산다고 말할 수 없었겠죠. 윤국현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수술실 문 앞에서 당직사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의장님, 조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확인해야 윤국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그랬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당직사관이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들어오실 때 착용하신 인식표에 배우자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름. 윤국현이 짧게 말했고 당직사관이 수첩을 꺼냈어요. 중령 김태준입니다.
현재 해병대 2사단 3대 대장으로 복무 중입니다. 김태준, 윤서아의 남편. 결혼식 때 주례를 섰던 그 남자. 윤국현은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라. 가정폭력, 모든 기록을 찾아라. 윤국현의 명령은 분명했고 당직사관이 경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윤국현은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딸이 싸우고 있었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헌병대가 움직였고 김태준의 거주지로 헌병들이 파견됐어요. 부대 내 관련 기록들이 수집됐고 동료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소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신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겁니다. 장교 부부라서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묵인됐죠. 부대 내에서도 소문은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술버릇이 나쁘다는 것, 가끔 손찌검을 한다는 것. 하지만 누구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어요. 상급자들도 눈 감아줬습니다. 집안일에 부대가 개입하면이라는 말로 덮어버렸죠. 윤국현은 그 보고들을 받으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군대인가? 이게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인가? 내 딸이다. 윤국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직사관이 고개를 들었고 윤국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 딸이 저렇게 무너질 때까지 아무도 막지 않았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군대다. 윤국현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윤국현의 전화는 짧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나 윤국현이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금 당장 해병대 2사단으로 합동감찰단을 보내라. 즉시 육군 참모총장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전화를 끊고 윤국현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었죠. 의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해병대사령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한밤중에 합참의장이 직접 전화를 건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니까요. 윤국현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딸이다. 그 말에 해병대사령관은 숨을 멈췄어요. 2사단 3대 대장 김태준 중령. 내 딸을 7개월 된 배를 가진 채로 죽을 뻔하게 만들었다. 윤국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를 뒤집어라. 은폐한 자, 방조한 자, 묵인한 자 전부 찾아내라.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해병대사령관은 비상소집을 걸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참모들이 긴급히 소집됐고 상황실에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윤국현은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검찰총장이었죠. 즉시 수사팀을 편성하라. 가정폭력, 직권남용, 은폐 혐의 전부 수사한다. 군검찰총장도 즉각 응답했습니다. 네 번째 전화는 헌병감이었어요. 해병대 2사단 전 지휘라인을 조사하라. 신고 접수 기록, 처리 기록 전부 확보해라. 다섯 번째 전화는 국방부 감찰감이었습니다. 합동감찰 실시한다. 이 사단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대를 조사한다. 윤국현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가 직접 가르쳤던 장군들,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 신뢰할 수 있는 지휘관들. 별 13시 그날 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해병대 2사단에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합동감찰단이었어요. 육군, 해군, 공군에서 파견된 감찰관들이 내렸고 그들의 손에는 조사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급히 나와 맞이했지만 감찰단장은 차갑게 말했죠. 사단장님도 조사 대상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동시에 헌병대가 김태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고 헌병들은 강제로 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깨진 그릇들, 흩어진 가구들, 벽에 난 구멍들. 폭력의 흔적이 역력했죠. 거실 한가운데 김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술병을 든 채로요. 뭐야, 누구야? 김태준은 헌병들을 보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헌병들은 그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김태준 중령, 가정폭력 및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고 김태준은 발버둥쳤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헌병들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창문으로 내다보았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잡혀가는구나. 한 주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대로 끌려온 김태준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군검찰 수사관이 앞에 앉았고 녹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중령 김태준, 부인 윤서아 부사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부부 싸움이었어요. 좀 과했을 순 있지만 수사관이 사진을 꺼내 탁자에 놓았어요. 윤서아의 상처 사진이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멍든 팔, 찢어진 입술. 이게 부부 싸움입니까?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김태준은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가 7개월인 임산부를 폭행했습니다. 양수가 터져서 조산 위험에 처했고 지금 수술 중입니다. 이게 부부 싸움입니까? 수사관이 다그쳤고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부대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수사관이 탁자를 쳤습니다. 스트레스가 폭력의 이유가 됩니까? 조사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김태준의 술버릇, 폭력 행위, 과거 기록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결혼 초기부터 폭력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고 부대 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죠. 중대장들은 대대장님 집안일이라서라고 말했고 대대주임원사는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 사단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감찰관이 물었고 사단장은 머뭇거렸어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들어본 적이 있으면서 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감찰관이 추궁했고 사단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교의 사생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찰관은 서류를 펼쳤어요. 경찰 신고 기록 3건, 이웃 민원 5건, 부대 내 비공식 보고 2건. 이 모든 걸 알고도 묵인했습니까? 사단장뿐 아니라 연대장, 부연대장, 참모들까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누가 알았고, 누가 묵인했고, 누가 은폐했는지 하나씩 밝혀졌어요. 부대는 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고 간부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합참의장의 딸. 그 한마디에 부대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합동감찰단은 중간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가정폭력 사실 확인, 신고 기록 다수 발견, 부대 내 은폐 정황 확인, 직권 남용 혐의 다수, 방조 및 묵인 혐의 다수. 보고서는 즉시 윤국현에게 전달됐어요. 윤국현은 병원 복도에 앉아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고 턱이 경련했어요. 즉시 전원 직무 배제하라. 윤국현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김태준은 영창 수감, 사단장 이하 관련자 전원 대기 발령. 부대는 즉시 감찰 체제로 전환한다. 전화 너머로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렸고 윤국현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수술 중 표시등이 켜져 있었어요. 부대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사단장이 떠나고 대대장들이 대기 발령됐고 참모들이 조사를 받았어요.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간부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았죠. 합참의장의 분노가 부대를 덮친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정당했어요.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윤국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서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윤국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딸이 깨어날까? 아기는 살아남을까? 그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고 윤국현은 눈을 감았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국현은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옆에 앉은 당직사관이 커피를 건넸지만 윤국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저 수술실 문만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새벽 6시가 넘어서자 복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왔고 육군 참모총장이 왔고 국방부 장관까지 나타났어요. 그들은 윤국현 옆에 서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수술실 문을 바라볼 뿐이었죠. 윤국현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도 없었어요.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딸과 손주의 생명이었으니까요. 수술실 안에서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메스를 들고 윤서아의 배를 열었어요. 제왕절개였습니다. 7개월 된 아기를 꺼내야 했죠. 출혈이 심합니다. 간호사가 외쳤고 의사는 침착하게 지혈을 했어요. 수혈 준비, 혈압 체크. 마취가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아 심박 약합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고 아기가 나오자마자 받을 준비를 했어요. 의사의 손이 윤서아의 뱃속으로 들어갔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몸이었어요. 너무 작았습니다. 정상 신생아의 절반도 안 돼 보였죠. 피와 양수에 젖은 작은 몸. 의사는 아기를 소아과 의사에게 건넸고 소아과 의사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외쳤고 간호사가 엠브백을 가져왔어요. 작은 마스크를 아기 얼굴에 대고 공기를 넣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아과 의사는 아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압박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이었죠. 너무 작은 가슴이라 2손가락으로도 충분했어요. 1, 2, 3 의사가 세며 압박했고 간호사는 계속 공기를 넣었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40초. 아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산부인과 의사는 윤서아의 지혈에 집중했지만 귀는 아기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아과 의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고 간호사의 손은 떨렸어요. 계속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외쳤고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초, 1분. 그때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기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소아과 의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잠깐 그가 손을 멈추고 청진기를 댔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어요. 심박 확인됐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외쳤고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아기는 여전히 스스로 호흡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인큐베이터로 옮겨야 했죠. 신생아 중환자실 준비됐습니까? 소아과 의사가 물었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습니다.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산소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선들이 연결됐고 모니터가 아기의 생명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산모는 어떻습니까? 소아과 의사가 물었고 산부인과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지혈은 됐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해서 수혈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혈액팩을 가져왔고 윤서아의 정맥에 연결했어요. 붉은 액체가 천천히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됐어요. 봉합 시작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고 바늘과 실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봉합했어요. 자궁을 닫고 복막을 닫고 근육을 닫고 피부를 닫았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짓는 데까지 30분이 더 걸렸어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는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윤국현이 벌떡 일어섰고 간호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상태가 위중해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됩니다. 윤국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살았다. 딸이 살았고 손주가 살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고 윤국현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중얼거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옆에 서 있던 해병대사령관이 윤국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의장님 앉으십시오. 하지만 윤국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후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고 침대에 누운 윤서아가 나왔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온갖 선들이 연결된 채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윤국현은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윤국현이 중얼거렸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지킬게. 하지만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숨을 쉴 뿐이었죠.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어 회복실로 향했고 윤국현은 그 뒤를 따랐어요. 복도를 걸으며 윤국현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했고 모니터엔 심박수가 표시됐습니다. 1분에 140. 빠른 심박이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소아과 의사가 윤국현에게 설명했습니다. 조산아라서 폐가 덜 발달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최소 한 달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윤국현은 유리 너머로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눈은 감고 있었고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윤국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이
합참의장이 별 넷을 단 군인이 울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장군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작은 생명을 지켜볼 뿐이었죠. 윤국현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살아줘서 고맙구나. 그가 중얼거렸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지킬게. 너희 둘 다 지킬게. 그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윤국현은 처음으로 무너졌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그는 합참의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죠. 윤서아가 눈을 뜬 건 사흘 후였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려 했지만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몸은 무겁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했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윤서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얀 천장, 하얀 커튼, 의료기기들, 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아는 고개를 돌렸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윤국현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군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윤서아를 본 순간 윤국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아야, 그가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윤서아가 중얼거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아팠어요. 윤국현은 물컵을 들어 윤서아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셔. 차갑고 시원한 물이 목으로 넘어갔고 윤서아는 눈을 감았어요. 조금씩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함께 돌아왔죠. 남편의 주먹, 바닥에 쓰러진 순간, 양수가 터진 느낌, 택시 안에서의 공포. 아기는 윤서아가 다급하게 물었고 손이 배로 향했어요. 하지만 배는 평평했습니다. 불러있던 배가 사라져 있었고 윤서아는 공포에 질렸어요. 아기 어디 갔어요? 목소리가 커졌고 윤서아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서아야, 진정해. 윤국현이 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괜찮아. 살았어. 우리 손주 살았어. 윤국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윤서아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살았어요? 윤국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 작지만 건강해. 잘 버티고 있어. 윤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윤서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윤국현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잘했어. 여기까지 온 거, 아기 살린 거, 다 내가 잘한 거야. 윤국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윤서아는 더 많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윤서아는 물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떨렸습니다. 윤국현의 얼굴이 굳었어요. 영창에 있어.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야. 저녁 조치될 거고 민간 법정에서도 재판받을 거야. 윤국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너한테 손대지 못해. 내가 보장해.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어요.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윤서아가 중얼거렸고 윤국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물었어야 했어. 내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힘든지도 몰랐어. 윤국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내가 혼자 견디게 해서.
윤국현은 계급도 직책도 내려놓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합참의장이어서 내가 말 못했던 거지? 약하게 보일까봐, 실망시킬까봐 말 못했던 거지? 윤서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국현은 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서아야, 나 좀 봐. 윤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아버지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윤국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난 내 아버지야. 합참의장이기 전에 내 아버지야. 내가 약해도 괜찮아. 내가 무너져도 괜찮아. 그럴 때 아버지가 있는 거야. 윤국현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윤서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서웠어요. 윤서아가 울며 말했고 윤국현은 딸을 끌어안았어요. 알아. 알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갔고 의료기기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서아는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윤국현이 휠체어를 밀었고 간호사가 앞장섰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직 직접 안을 순 없어요. 하지만 유리 너머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휠체어가 유리 앞에 멈춰 섰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윤서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아기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고 윤서아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윤서아가 중얼거렸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안할 거 없어. 윤국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살려낸 거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살려낸 거야.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기를 계속 바라봤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작은 코,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름 지었어요? 간호사가 물었고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손주 이름 예쁜 걸로 지어주자. 윤국현이 말했고 윤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작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아는 퇴원했고 아기도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어요. 체중이 2kg을 넘었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윤서아는 아기를 처음으로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무게가 팔에 느껴졌고 윤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 우리 아가. 엄마야. 윤국현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아기를 안고 있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윤국현은 조용히 다가가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란다. 잘 부탁해. 아기는 눈을 뜨고 윤국현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이었어요. 부대는 재편됐습니다. 사단장은 보직 해임됐고 관련 간부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김태주는 군복을 벗었고 민간법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폭력, 상해, 직권남용 혐의였죠. 윤국현은 끝까지 딸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 전체는 알았어요. 이번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정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 계급과 직책이 폭력을 보호할 순 없다는 것. 그로부터 6개월 후 윤국현은 합참의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그는 별을 떼어냈어요. 40년간 달았던 계급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그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장면, 윤서아가 아기를 안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웃고 있었고 윤서아도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윤국현이 걷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별이 아니라 그저 할아버지로서요. 아기가 손을 뻗어 윤국현의 손가락을 잡았고 윤국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윤서아가 말했고 윤국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윤서아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지켜줬는지.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윤서아가 말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국현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앞만 보자. 너와 우리 손주 행복하게 살자.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뒤에 두고 이제는 앞을 보며 걷는 거예요. 윤서아는 미소 지었고 윤국현은 조용히 그 곁에 섰습니다. 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그것으로 충분했어요.